한 주 동안 도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짚어보는 강원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홍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승현 기자,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최근 방역 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한 이야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철원 민통선 안에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먼저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는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강원도로 들어오는 길목과 돼지 농장 입구마다 거점 소독소가 설치돼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양돈 농가에도 통제 초소가 설치되면서 농민들은 사실상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일 기준으로 도내에 설치돼 운영 중인 거점 소독소를 포함한 소독소와 통제 초소는 약 230여 개. 하루 투입되는 인력만 1,100명이 넘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도내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철원 전방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전파 매개체로 꼽히고 있는 야생 멧돼지 포획을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16일 하루 도내 전역에서 포획 작전을 통해 야생 멧돼지 106마리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사용이 이뤄진 인제 지역에서 34마리를 포획한 반면 가장 포획이 시급한 철원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2차 확산을 우려해 여전히 철원과 화천 일부 지역에 총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화천군은 급한 대로 포획틀 20개를 긴급 투입했지만 한 마리 포획에 그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현장 취재했던 장진철 기자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장 기자, 지금 이 야생 멧돼지 포획 작전이 좀 이뤄지고 있다고요? 좀 상황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주 매개체로 추정되고 있는 야생 멧돼지 소탕 작전이 지난 15일부터 48시간 동안 도내 18개 모든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특히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철원과 그리고 연접한 화천 지역 민간인 통제구역에서도 소탕 작전이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총기를 사용한 포획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는 환경부에서 총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철원 민통선 안에서는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한 임시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철조망이 다 쳐지기 전까지는 총기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철조망 설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가 시행한 48시간 야생 멧돼지 소탕 작전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결국 철원과 화천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를 거의 잡지 못하고 1차 소탕 작전이 마무리된 겁니다. 네,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건 좀 어떻습니까?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철원과 화천 지역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멧돼지 소탕은 각 지자체가 설치한 포획틀만 사용한 건데요. 철원과 화천군은 지난 16일 각각 포획틀 20개씩 모두 40개를 군부대의 도움으로 전방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첫날 화천에서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틀로 잡았는데 반면 총기 사용이 이뤄졌던 인제와 고성 지역에서 수십 마리를 포획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포획에는 총기 사용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총기 사용을 못한 철원과 화천 지역은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현 기자, 지금 좀 연이어서 민통선 부근에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고 있잖아요. 좀 시간 순서대로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제일 처음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것은 지난 11일입니다. 철원 원남면의 민통성 인근에서 11일에 한 마리, 12일에 두 마리 이렇게 연이어서 좀 발견이 됐는데요. 당초에 환경부는 이렇게 멧돼지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자 감염된 이런 멧돼지들이 다른 멧돼지에도 좀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동을 막는 임시 차단망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요. 차단망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어서 15일에 추가로 또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멧돼지들이 발견되면서 장진철 기자가 좀 짚어봤듯이 총기 포획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거고요. 이미 좀 전파는 시간 문제가 아니냐, 이미 감염된 멧돼지가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역에서의 감염 확산 우려는 훨씬 더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횡성에서도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오후에 횡성군 서원면의 창촌리 민가 주변에 새끼 멧돼지가 죽어 있는 그거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 이미 철원에서 잇따라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사실이 알려진 이후여서 지역 내에 긴장감이 좀 더욱 높았었는데요.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 결과를 의뢰한 결과는 음성 판정은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는 좀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의 매개체로 지목이 되면서 지역은 정말 방역 당국은 말 그대로 좀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또 지금이 겨울을 앞두고 멧돼지가 먹이를 구하기 위한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할 때거든요. 각 지자체에서는 양돈 농장에 방역 초소를 운영을 하면서 멧돼지까지 막아야 하는 좀 그런 실정입니다. 네, 좀 도내 농가들도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내 농가들은 한 번 감염이 되면은 끝이다, 이런 마음으로 방역에 좀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지역별로 거점 소독소를 운영을 하면서 차단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료 운반 차량 등 양돈 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은 모두 거점 소독 시설에서 소독을 받은 뒤에 소독을 받았다는 그 인증,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완벽한 방역 효과를 위해서 농가에 출입하기 전에는 2차 소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소독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답답한 게 문제는 아직도 좀 이 명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직까지도 정확한 발병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발병된 지 어느덧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좀 원인은 오리무중인 상황이거든요. 멧돼지가 매개체냐 아니냐, 뭐 확진의 원인이냐, 이런 것도 지금은 어떤 것도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결국에는 최종적인 역학 조사 결과가 나와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추가적으로 좀 삼겹살이 금겹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말이 나올 정도로 돼지고기 가격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았는데요. 실제로는 가격이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팔리는 국산 냉장 삼겹살 평균 가격이 100g에 1,900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기 하루 전날인 9월 16일에는 2,000원 선이었는데 돼지열병이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잠깐 가격이 급등하는 듯 보였다가 이제 다시 떨어진 겁니다. 우선 가격이 떨어진 원인에는 돼지열병이 더 확산이 될까 봐 양돈 농가에서 좀 시장에 많은 수의 돼지를 도축을 해서 공급량 자체가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소비자들이 혹시라도 이제 돼지가 오염됐을까 봐 이런 돼지 소비를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과 맞물리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농가에서는 방역의 부담을 지고 있는 데다가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 부담까지 좀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돼지고기 좀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계속되는 돼지열병 문제, 좀 돈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강원도 특히 영동 지역에 피해가 좀 컸다는 부분 저희가 연속해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응급 복구는 대부분 마무리는 됐지만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부분은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군인과 자원봉사자 등 하루 10,000명이 넘는 인력이 삼척에 투입되면서 어느덧 응급 복구율은 95%를 넘어섰습니다. 불어난 빗물에 침수됐던 강릉 경포호수 인근 상가도 원래 상태를 빠르게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구 손길이 채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칫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러워진 수변공원 상태도 태풍 피해 후 그대로입니다. 커다란 나무들은 다리 규각에 걸려 흉물스러운 모습이고 곳곳에는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나가는 폐기물이 많다 보니 사람 손으로 치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변가도 복구 손길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백사장 곳곳에 나뭇가지와 쓰레기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중장비와 인력이 이제 투입되기 시작했지만 그 양이 워낙 많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노란색 텐트가 실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텐트 안에는 이불과 옷가지 등 최소한의 생필품뿐입니다. 낮 시간에는 피해 복구 때문에 사람이 드물지만 밤에는 태풍으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이 그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생긴 삼척 지역 이재민은 675세대 1260여 명. 응급 복구가 속도를 내며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복귀했지만 갈 곳이 없어 아직 못 돌아간 사람도 80세대가 넘습니다. 불안정한 대피소 생활에 심신이 지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다가오는 추위가 큰 걱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시주거주택 수요를 파악하는 등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급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마을마다 어디에 설치할지 장소를 점검한 정도입니다. 수도와 전기 등 기초 공사도 필요해 다음 달 첫 주는 지나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성기석 기자, 지금 복구는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예, 삼척과 강릉, 동해 등 영동 지방에 상당한 상처를 남긴 태풍 미탁 피해 응급 복구가 많이 마무리됐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삼척시 상황을 전해드리면요. 현재 삼척 지역은 신남마을과 초곡마을 등 큰 피해를 입었던 마을 복구율이 모두 95%를 넘어섰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을 통로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서 복구 작업이 더뎠었는데요. 지금은 중장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모두 확보가 되면서 복구 작업은 한층 속도를 높이고 이제 응급 복구는 거의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복구 작업이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되는 소식도 있는데요. 강릉시 강동과 옥계 사천면 등 3개 지역과 동해시 망상동이 정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지자체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복구비에 국비를 더 지원받게 돼서 지방 재정이 크게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로써 태풍 미탁으로 인한 도내 특별 재난 지역은 삼척에 이어서 강릉과 동해 등 3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 복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태풍 피해에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선 태풍에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입니다. 아직 삼척 지역에만 120여 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다가오는 추위가 큰 걱정입니다. 또 신남항과 초곡항 등 상포구들은 토사가 쌓여서 아직 작은 어선들은 출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마을 투서 정리를 마친 중장비가 중선 작업에 투입이 되면서 상포구에 쌓인 투서 정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민들은 토사가 다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포구에 폐그물 등 생활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 활동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태풍 미탁에 피해를 입힌 지 좀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 강원도에 추가로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내려졌잖아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서 방금 성기석 기자가 좀 간략히 전해드렸다시피 17일에 강릉시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과 동해시 망상동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가 됐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내에서는 삼척에 이어서 피해를 크게 입은 3곳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서 이제 피해액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복구액 5천만 원 이상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50%를 지원받게 됐고요. 사유시설은 국비의 70%를 피해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복구는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응급 복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관을 조금씩 원래대로 돌려놓기 시작했을 뿐이지 아직 주민들은 말 그대로 태풍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직 많은 주민들이 복지회관 등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해시 송정동 일대도 사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여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과 관심은 좀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태풍이 지나간 지역들의 기반이 좀 약해져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10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강릉시 포남동 도로에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도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내린 비는 그렇게 많은 집중호우라고 할 수는 없는 정도의 양인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거에도 이제 토사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산사태에 대한 우려도 되게 커지고 있고요. 보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주민들이 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좀 원주 연탄은행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17일 재개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탄 나눔 활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부터 보시죠.
올해 연탄 나눔을 시작하는 밥상 연탄은행 재개식이 17일 열렸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은 올해 원주 지역 1,300여 가구 지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지원 물량은 연탄 40만 장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모금된 연탄은 2만여 장, 목표의 6%에 그칩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2달 동안 후원된 연탄은 전국 40여만 장, 2016년 같은 기간 100만 장이었던 것과 비교해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연탄은행은 연탄 가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연탄은 생존 에너지라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부탁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홍 기자, 강원도 내에 연탄을 아직도 떼는 이 가구 수는 어느 정도 좀 집계되고 있나요? 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연탄은행 전국협의회가 조사를 한 결과 2019 전국 연탄조사 사용가구 조사에 따르면은 올해 도내 연탄 사용 가구는 약 2만 2천여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총 가구 수가 71만 5,500여 가구인데요. 약 3.11%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 경우는 전국에서 인구 대비 연탄 사용 가구 비율이 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매년 연탄 가격이 올라서 좀 연탄을 사용하는 이웃들이 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올해는 가격이 동결됐다고 하죠. 좀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장당 800원 정도인데요. 2016년 600원이었던 연탄 가격이 계속 올랐다가 올해는 동결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몇백 원 차이지만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고지대 달동네나 옥탑방 같은 지역은 배달료가 추가되면서 연탄 한 장당 가격이 1,000원을 넘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10월부터 7개월 동안 이제 겨울을 나는 동안 연탄을 떼는 집은 1,000장이 넘게 연탄을 소비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각 가구의 부담이 좀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생각해 보면 이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대다수가 월 소득 25만 원 미만의 좀 이제 절대 빈곤층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연탄이 생계와 직결된 지역민들에게는 좀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가격 인상이나 보조도 계속해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탄 기부가 점점 좀 줄고 있다고 하죠.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앞서서 방금 한 집이 한 겨울을 나려면 연탄이 한 1,000장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지난해에는 후원이 줄면서 연탄은행이 보조할 수 있는 연탄이 한 집에서 한 200장에서 400장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 올해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40만 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모금된 연탄이 약 한 2만여 정도거든요.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이 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금 계속 건설되면서 지역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좀 짚어보자면 한국전력이 강원도를 관통하는 220km, 송전철탑 440기에 이르는 500kV 초고압 직류 송전망을 2021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은 이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도 우려가 되고 자연도 훼손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게다가 좀 가장 큰 문제는 횡성도 그렇고 홍천도 이미 초고압 송전선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전국적으로 이 765kV의 송전탑은 전국에 1,04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강원도에 가장 많은 334개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송전탑이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우려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우선 이제 한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500kV 송전탑 사업으로 765kV보다 좀 낮고 직류 특성상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 전자파 피해가 없다 이렇게 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과 충분히 좀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하는 방침인데요. 그러나 주민들이 워낙 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좀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현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